제 동료와 저는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최대 고용 촉진과 또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을 잘 알고 있고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물가 안정은 연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이 없이는 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물가 안정이 없이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강력한 노동시장 조건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작년 초부터 FOMC는 통화 정책에 있어서 긴축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저희가 정책 금리를 5.25%포인트 인상을 했고 지속적으로 자산 보유 비중도 빠르게 줄였습니다. 지금 정책 금리를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효과가 완벽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책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자산 보유 비중을 계속 줄여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왔고 아직까지 리스크 불확실성에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긴축에 대해서 얼마 동안 제한을 할 것인지는 전체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여러 전망을 보고 그리고 리스크를 보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경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지표를 보면 경제 활동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대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봤을 때 실제 GDP가 연간 4.8% 성장을 하고 소비자 지출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주택 부문의 활동이 1년 전보다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로 인해서 기업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 여전히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수급이 지속적으로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일자리 수 증가는 약 26만 6천 개 일자리였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강력하지만 올해보다는 일자리 수 증가가 둔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여전히 3.8%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한 노동자의 공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참여율도 마찬가지로 지난 해부터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5세부터 54세의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이민도 마찬가지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금이 조금 둔화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일자리 대 구직자 수 격차가 줄어들지만 여전히 노동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저희 장기 목표의 2%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또 총 PC는 지난 10일 동안 9월까지 4.7% 올랐고요. 지금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가격제는 3.7%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작년 중반부터 다소 완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상당히 수치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가 몇 달 좋다고 해서 앞으로 신뢰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2%로 낮추기 위해서는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기대라던가 아직까지도 고착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가계 그리고 기업 그리고 여러 조사를 해보면은 그리고 금융시장을 봐도 인플레이션이 잘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통화 정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미국인들을 위해서 고용 최대와 물가 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저희는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매력이 낮아지고 특히 생필품인 식품이나 주택 그리고 교통 등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이 두 가지 책무에 미치는 위험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낮추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 초부터 저희가 정책 금리를 5.25%포인트 인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산 보유를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1조 달러 이상 줄였습니다. 그리고 긴축 기조가 지금 현재 경제활동 그리고 고용 인플레이션의 하방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연방 기금 금리를 5.25에 5.5로 동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의 자산 보유를 줄여나갈 것입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플레를 2% 목표까지 낮추기 위해서 충분히 제한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자 최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플레가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까지 유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성장과 그리고 노동 수요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시장의 그 긴축 상황이 더 이상 완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리스크를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금융 상황은 계속해서 최근에 긴축되는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금융 조건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깝게 우리는 모니터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리스크를 보고 또 불확실성을 보고 우리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회의를 저희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데이터와 이 전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활동과 인플레를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정책의 고정 그리고 인플레 2%라는 목표를 위해서 위원회는 계속해서 누적 통화 정책 긴축의 영향 그리고 또한 경제 활동과 인플레에 미치는 시차 그리고 경제 및 금융 상황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우리의 목표인 2%까지 낮추고 그리고 장기적인 인플레 기대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인플레는 우리가 그 잠재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노동시장의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전국의 지역사회와 가족 그리고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공공의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연준은 최대 고용 그리고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네, 로이터 기자입니다.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연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국채 금리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일단 경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2%보다 훨씬 높습니다. 노동 시장이 균형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GDP 성장률이 상당히 탄탄하고 많은 전망을 보면은 이제 둔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차원에서 저희는 충분히 제한적인 정책을 통해서 2%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 상황은 상당히 탄탄한 상황이고요. 물론 지금 현재 국채 금리를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부터도 신용이 경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장기적인 국채 금리뿐만 아니라 달러 강세 그리고 주식의 가격까지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책의 긴축이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저희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특히 금융 조건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말로 뚜렷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책에 따라서 이러한 국채 금리가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 금리가 상승한다고 해서 이렇게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채 금리가 높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차입 비용이 높아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8% 정도의 모기지 금리가 지금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자신감이 없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제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다음 회의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충분한 긴축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회의를 하겠지만 얼마만큼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당할 것인가, 그래야지만이 2% 인플레를 달성할 수 있을지 판단을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금리를 12월에 올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 피크에 달성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년에 다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더 동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아직 12월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회의를 저희가 차차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의 노동시장, 두 번의 인플레 리딩을 한 다음에, 그리고 경제활동의 리딩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좀 폭넓은 관점으로 경제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12월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뭐 1, 2회 정도 이제 동결을 한 후에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정도가 적절한지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저희가 12월의 결정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에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입니다. 지금 다시 베이스라인 전망에 지금 경기 침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긴축이 앞으로 인상을 가능하게 할까요? 앞으로 긴축을 계상하게 한다면은 지금 0.25 정도 금리가 인상이 되었죠. 봄에 은행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리고 앞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지금 답변을 직접적으로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의록을 보시면은 알겠지만 저희가 다시 경기 침체를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최근에 저희 활동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어떻게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가? 아직까지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이것이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금융 조건이 타이트하고 지금 소비자들이라던가 아니면 가계, 기업에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금융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얼마만큼이 돼야지만이 그리고 지금 충분한 추세 이하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여러 가지 은행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정책을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시간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할 때에 그 효과들이 경제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에서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조사를 보면 지금 내구자를 사는 시기가 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금리가 이미 주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는 상당히 탄탄합니다. 놀랍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일자리를 봐도 저희가 지금 최대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동시장도 상당히 견실합니다. 그럼 일단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코비 스미스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스레솔드를 보았을 때 그 추가적으로 이 트렌드 그로스나 혹은 그 노동 시장의 완화, 긴축 완화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0.25포인트가 좀 더 유지되는 것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그러한 요소들만 보아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그 어떤 그 매트릭스 자체 그것만 보는 것보다는 좀 더 폭넓은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2% 인플레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진전 과정이 어떠한가, 그리고 또한 노동 시장이 좀 더 보았을 때 완화가 되고 있는가, 더 나은 균형을 잡고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의 그 임무, 그 목표를 잘 달성해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 더 넓은 그런 시각으로 금융 조건을 보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은 그런 그 금융 조건의 긴축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또한 그 잠재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의 거래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 9월 SEP와 비교해 봤을 때요. 네, 사실 우리 위원회는 사실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첫 번째 질문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충분히 그 인플레를 2%까지 낮출 수 있는 정도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으로 정책을 유지할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정책 금리를 인플레가 우리가 원하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2%까지 떨어질 때까지 유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표까지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CNBC 기자입니다. 지금 보면 긴축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 평가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사를 했는데 지금 다시 금리 인상을 더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두 번 인상을 더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지 추가적으로 한 번 인상을 하려고 하는지요. 네,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내용은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는 경우에 그러면 인상에 더 기울어져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추가 긴축이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9월에는 한 번 추가 인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12월에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P의 크리스 루거입니다. 지난 회의 이후에 그 자동차 노동자들이 그 스트라이크가 끝이 났고 그리고 또 석유가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완화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이런 요소들을 보고 계신가요? 네, 좀 중대한 그런 이슈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인 긴장 상태가 지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UAW의 그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세가 좀 플랫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에서 이제 셧다운을 추가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저희가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견고한 경제, 그리고 튼튼한 노동시장, 그리고 또 인플레 목표를 우리가 계속해서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리가 통화 정책을 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얻고 싶습니다. 네, 지난달에 뉴욕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만났는데요.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고 혹시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놀랐던 게 있었나요? 제가 놀랐던 건 없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에는 전략가가 상당히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장기적으로 이제 제조업의 해외 이전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기자님도 계셨죠? 지금 제가 기업가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부분의 많은 소득을 생필품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그 회의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회의에 참석하고 나서 저희가 해야 하는 최선의 일은 미국을 위해서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데 실패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여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포스트 레이첼 시글입니다.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 그 경제와 관련된 그런 고통, 그리고 인플레를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고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대응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통을 계속 가져야 우리가 그 노동시장을 다시 살리는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상당한 진전을 인플레에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업률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상황인데 우리가 진전을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제 드문 일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환영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잠재적인 성장보다 지금 낮은 그런 상황이지만 저와 그리고 저희 동료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느린 그런 성장, 그리고 노동시장에 좀 더 소프트닝해지는 그런 완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가 안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리를 올린 이후로부터 이제 두 가지의 과정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공급과 수요가 팬데믹으로부터 이제 왜곡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풀어나가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제한적인 통화 정책으로 저희가 수요를 완화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힘이 같이 효과를 보여주면서 인플레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인플레를 인하시키는데 성장을 둔화시키거나 혹은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병목 현상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노동력의 그 참여라든지 그리고 또 이민자들로부터의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공급 측면에서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GDP가 높은 것이다라고 일부는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환영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우리는 다시 이제 물가 안정성을 완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수요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이러한 그 파이프라인에서 그런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것이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였고 그리고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이제 네 번째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그리고 올해 올렸던 그런 금리를 보았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채 같은 경우에는 좀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1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로 이제 효과를 보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통화 정책의 경우는 이제 시차가 어느 정도 필요할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연도에는 그 과정의 속도를 좀 완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통화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경제에 효과를 보일 때까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속도를 좀 늦춰서 우리가 얼만큼의 노력을 더 해야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 텔레비전 라디오 기자입니다. 지금 좀 연결을 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다시 또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레이첼도 물어봤지만 지금 추세 이하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이하의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의마다 금리를 인상을 해오셨는데요. 지금 객관적으로 우리가 충분한 긴축을 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지요. 그냥 주관적으로만 회의 때마다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일단 그 닷 플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관련된 것인데요. 바로 적절한 정책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전망에 따라서 개인의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에 우리가 합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닷 플러스의 효율성이라는 게 바로 3개월마다 우리가 본다는 거죠. 저희가 개인적으로 전망치를 업데이트를 하지 공식적으로 닷 플러스를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대한 저희가 투명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저희가 회의에 가까워오면 저희가 어떻게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될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 관련해서 제가 잠재 성장률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성장이 잠재 성장률이 잠시 1, 2년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추세와 비슷해졌습니다. 이제 잠재 성장률이 무엇일까 말씀을 드리면 장기적인 추세 성장이 2% 정도인데요. 그런데 과거에 노동 시장 참여율도 개선이 되었고 이민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노동 시장의 기능도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불균형이 완화가 되었고 그러면서 잠재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 올해 성장을 할 수도 있고요. 이후에 경제 생산성만큼 그렇게 성장을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세 이하의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 때마다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회의 때마다 결정을 한다는 것, 그리고 라이브 미팅을 하는 것, 그리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금리 인하를 결정한다는 것,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저희가 회를 할 때마다 일단 충분하게 제한적인 정책 기조를 가져가서 2%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항상 던지면서 금융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많이 했는데요. 물론 지금 9월에 스프레드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인상이 끝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요. 그때는 9월에 그랬던 것이고요. 어떠한 추가 계획은 없는 겁니다. 저희가 매번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책이 제한적이고요. 특히 금리에 민감한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릴입니다. 그 장기적인 수익률을 보았을 때 혹시 그 자산 런오프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가지 의무 목표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QT의 그 중단이나 혹은 속도 완화를 고려해 보실 수가 있는 걸까요? 지금 위원회는 지금 현재 밸런스 시트의 페이스 자체를 바꾸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후보와 같은 설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QT도 그 리스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3.3조 달러라는 그 보유분을 생각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하기는 어렵다. 지금 저희가 그런 것을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폴리티코 기자입니다. 바젤 3 엔드게임 카피털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지금 어느 정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변화 없이 이것을 최종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제안에 대해서 코멘트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코멘트가 들어올 거고요. 내년에도 코멘트를 받을 겁니다. 데드라인을 연장했습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합의에 기반한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 패키지를 만들 것입니다. 예, 저희가 대대적인 지지를 받는 패키지를 만든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블룸버그 마티입니다. 그런 유지뿐만 아니라 그 장기적인 국채 수익률을 보았을 때 이 더 긴축적인 그 재정 상황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부분들을 평가하고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은행 쪽의 스트레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좀 폭넓은 관점으로 그 금융 조건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재정적인 그런 상황을 보았을 때 각각 조직마다 분석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7, 8가지의 변동사항도 있고 뭐 100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달러나 혹은 주가 그리고 또 신용 스프레드 같은 것들을 보고 가끔은 그 신용 가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국채 수익률만을 보고 그렇게 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좀 더 시각을 넓혀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주요한 그 표준적인 그런 금융 조건 인덱스들 지표들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네,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뱅킹 스트레스입니다. 네,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금리 리스크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펀딩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에 저희가 디파짓, uninsured 디파짓에 대해서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았고, 그리고 또한 좋은 그 기금 계획, 펀딩 계획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또 이것을 다루는 것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은행 시스템은 꽤 회복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은행에서 은행 문제들을 보긴 했었지만 회복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이 상황을 완전히 바꾼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은행과 그리고 또 감독기관 그리고 또 유동성, 펀딩 등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NPR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제안을 내셨죠. 데비카드 스와이프 피 상한치를 낮추기로 했는데요. 은행이나 소비자 그리고 그 기업들에게 이러한 결제 시스템의 변화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제안에 대해서 지금 코멘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저희에게 임무를 부여한 상황인데요. 도드 프랭크 법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저희는 법안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밖에 없습니다. 90일 동안 저희가 코멘트를 받을 것이고요. 그래서 코멘트를 받는 기간 동안은 저희가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폭스 비즈니스 에드워드 로렌스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1년마다 PC 인플레가 3.4% 코어였고, 그런데 2%가 이제 우리 연준의 목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3%에서 3% 이상의 인플레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괜찮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 진전이 있긴 하지만 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원 PC가 6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3분기에요. 그리고 또 저희가 9월에 SCP를 보고 예상을 했을 때 이제 12개월의 트레일링 베이시스를 보았을 때 점점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돌아봤을 때 이렇게 인플레가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 일관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높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여전히 진전이 있다라는 것이고 저희의 통화 정책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리가 다시 픽스가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동결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런 질문을 계속 스스로 던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물가 안정성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인플레가 더 높아진다라는 그 리스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에 둔화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차에 그 긴축 사이클의 1년 차에서 충분히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그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리스크가 좀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가 지금 두 가지 방향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까지 떨어뜨리는 것에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사이먼 기자입니다. 뱅킹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 시스템이 견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과거에 지금 최근에 3월에 관련 프로그램이 론칭이 되면서 그랬고 지금 채권에 많은 손실이 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연장이 내년 3월까지 연장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논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지금 내년 1분기에 관련 의사 결정을 할 겁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서베이가 있었는데요. 1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요. 지난 그 서베이가 이 인플레에 상당히 전망치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앞으로 12월의 의사 결정에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조사를 제가 봤는데요. 사전 결과가 나온 것이고 최근에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여러 다양한 서베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 추정치를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중하게 매번 회의 때마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지금 상당히 좋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인플레이션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2%가 될 거라고 믿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러한 기대에 균열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 가지 조금 특이한 수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서베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줄어들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앞으로 이런 인플레 전쟁에서 이기는 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스텔로의 포엘 메간입니다.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립적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전히 지금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금리가 충분히 제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변동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통화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정확하게 항상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중립적 그 금리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부분도 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제 활동에 대한 하방 압력과 그리고 인플레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를 할 때는 함께 그 그룹으로서 동의를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데이터를 보고 우리에게 좀 더 시간을 주고 좀 신중하게 데이터를 보고요. 그리고 우리의 움직임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통화 정책이 충분히 제한적이라고 우리가 느끼는가? 2%라는 그 인플레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제한적인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스스로 던집니다. 수년 후에는 그 경제학자들이 2023년 11월 1일에 있었던 그 예측치와는 또 다시 수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델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우리 공공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임금 인플레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다시 가속화가 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 임금에 대해서 보면 이 임금 상승이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중대하게 떨어졌다. 지난 18개월 동안 떨어지는 점을 보았고 그리고 또 점진적으로 우리가 2% 인플레를 달성하는 수준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다.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ECI의 경우는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평균 시간당 임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상황이 그렇습니다. ECI를 읽어보시면 그리고 또 1년에 2번, 4번 정도 보시면요.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6월에 그리고 9월에도 보시면은 다시 또 개선이 되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내부적인 기대치와 굉장히 근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그 임금이라는 것이 인플레의 주요 동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통화 정책의 경우는 공급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 효과가 풀어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노동시장은 계속해서 중요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Hi, Nancy Marshall Genzer with Marketplace. 마켓플레이스 낸시 Are 기자입니다. you now as 지금 concerned 현재 about overshooting and raising interest rates 금리가 too much 너무 올랐다고 as you 생각을 are 하지 about getting 않으시나요? inflation down 지금 to the 2% 인플레이션을 target? 2%로 낮추는데 너무 금리 인상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안 하십니까? 지금 작년 1년 반 동안 우리가 충분히 임금 인상을 적시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플레를 고착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개월이 지났죠.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의 속도가 둔화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자신감 있게 적절한 정책 기조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리스크 균형이 조금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인상이냐 아니면은 너무 부족한 인상이냐 그 균형이 잘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금리는 충분히 제한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류 기대 인플레에 대해서 특히 1년 인플레에 대해서 추정치를 보면은 지금 충분히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립금리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반응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고요. 리스크가 점점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반응한다고 하셨는데요. 과도하게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있는가 전반적으로 그것을 검증해야 되는 거죠. 지난 여름에 저희가 인플레이션의 경로를 봤는데 정확하게 이것이 둔화되고 있는가. 물론 전에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데이터가 다시 수치가 올라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고요. 일단 노동시장에서 지금 현재 긍정적인 수급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노동 수요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분기에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늘었죠.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증가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둔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Brian Mena, CNN. 네, CNN의 브라이언입니다. Do you think that has been any structural change in 혹시 your 그 consumption or in the job 소비나 market 혹은 that's 일자리 pushing up 시장의 consumption? 구조적인 변화가 You also saw 있었다고 the third quarter 생각하시나요? GDP figures, which were 그리고 또 strong. 3분기 Some economists GDP 수치를 보았을 때 factored into that 강력하고 fizzled 그리고 out by now. So I'm kind of wondering 경제학자들은 if there's 이 been any 보복 structural change 소비와 in 같은 consumption. 것들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구조적인 변화 소비에 대해서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강력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가계와 그리고 소기업들의 그 밸런스 시트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저희가 평가를 충분히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저축금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계들의 경우는 이제 팬데믹을 벗어나면서 이제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단계까지 가면은 다시 팬데믹 이전 수준의 저축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국민들이 소비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이내믹을 보면 지금 일자리는 계속해서 창출되고 있고 그리고 또 임금이 올라가고 있고 그 인플레이션보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점점 더 이제 고용도 늘어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다이내믹을 보시면 그리고 이와 동시에 팬데믹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화나 혹은 자동차 등등등의 그 가용성도 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노동시장의 공급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장, 더 많은 소비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점은 우리가 인플레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인플레에 대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이게 얼마나 유지될까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 그 요소들의 그 존재를 보았을 때 그 팬데믹 효과에서 이제 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지금 이 사이클이 굉장히 독특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결과를 달성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Thank you, Chair Powell. Daniel Avis from Agence France Presse. Just a quick question following 마지막으로 up, 질문을 on an earlier 드리겠습니다. one. 관련된 질문인데요. With regards to the Israel, 지금 Hamas 이스라엘 conflict, 하마스 갈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안정성 보고서를 보면 하마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이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 에너지나 아니면 다른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월드뱅크에서도 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중동의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계신지 알고 싶고 경제적인 영향이 무엇이 있을지 특히 다른 국가까지 정쟁이 확산되면 어떠한 일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제가 과도한 예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확전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유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중동이기 때문이죠. 유가는 아직까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준 차원에서 저희 FOMC의 역할은 경제의 그 시사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중동의 갈등이 앞으로 상당한 경제 효과를 일으킬 것인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전쟁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지금 경제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FOMC가 아직까지는 그러한 경제적인 시사점은 파악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아까 그 보고서에서는 전쟁으로 한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요. 거시경제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